나는 북한 청진시 김책제철소에서 용접반장으로 일했다. 2019년 봄, 내가 관리하던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당은 사고를 은폐하라고 명령했고 나는 거부했다. 그 선택의 대가로 나는 조국을 떠나야 했다. 6명의 동료와 함께 탈북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30살이 되던 해 가을, 김책제철소 3호 용접작업장 반장으로 임명되었다. 12명의 용접공을 관리하는 자리였고 당에서 인정받은 모범 노동자라는 증표였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다. 22살에 이 공장에 배치받아 8회를 땀 흘린 결과였다. 작업장은 언제나 뜨거웠고 시끄러웠다. 용접 토치가 내뿜는 불꽃이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만들어냈고 금속이 녹아붙는 소리가 귀 속까지 파고들었다. 코끝에는 늘 쇳가루 냄새와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겨울이 되면 작업장 안은 화덕처럼 달아올랐지만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청진의 칼바람이 땀에 젖은 작업복을 얼려버렸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그 순간의 고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반장이 된 후 내 책임은 무거워졌다. 매일 아침 6시에 작업장에 도착해서 설비를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출근 상황을 확인하고 하루 작업 계획을 세웠다. 당에서 내려온 생산 목표량은 언제나 현실보다 높았고 우리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노동자들의 피로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독려할 수밖에 없었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장인 내가 먼저 비판을 받았고 그 다음은 반원 전체가 학습 대상이 되었다. 작업장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45살의 최 기사는 이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고 젊은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 28살의 김 동무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복잡한 용접 작업을 맡겼다. 32살의 박 동무는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많아서 작업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나는 이들과 함께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보냈고 가족보다 더 자주 얼굴을 마주했다. 2017년 겨울 우리 반은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표창을 받았다. 공장 앞 게시판에 우리 반 사진이 걸렸고 노동신문 지방판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그날 저녁 작업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옥수수 쿡수를 나눠 먹으며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쿡수를 씹으며 느껴지던 옥수수의 거친 식감과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이 작업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라고 믿었다.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반장으로 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나는 작업장의 문제들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안전장비는 낡았고 설비는 노후했으며 노동자들은 지쳐 있었다. 용접 마스크는 플라스틱이 갈라져서 불꽃이 새어 들어왔고 장갑은 구멍이 뚫려서 손가락에 화상을 입는 일이 잦았다. 환풍기는 절반이 고장나 있어서 작업장 안에 유독가스가 가득 찼고 저녁이 되면 노동자들은 두통을 호소하며 비틀거렸다. 나는 당 담당 비서에게 여러 차례 안전장비 교체를 요청했다. 문서를 작성하고 현황을 보고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다. 예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장의 모든 자원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전은 개인의 주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답변을 들을 때마다 입안에서 쓴맛을 느꼈다. 혀끝이 말라붙는 것 같았고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2018년 여름은 특히 더웠다. 작업장 온도는 40도가 넘었고 노동자들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용접 작업을 이어갔다. 쉬는 시간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조차 귀했다. 수돗물에서는 녹물이 나왔고 정수시설은 고장난 지 오래였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가 따갑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당에서 정한 목표량은 계절과 상관없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24살의 리 동무가 탈진으로 쓰러졌다. 오전 10시쯤이었고 그는 용접 토치를 들고 있다가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토치가 떨어지면서 불꽃이 튀었고 주변 노동자들이 급히 달려가 그를 그늘진 곳으로 옮겼다.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약했다. 우리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식혀주었고 1시간쯤 지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공장 의무실에는 제대로 된 약이 없었고 의사는 그저 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날 저녁 당 비서를 찾아가서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더위에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서는 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혁명적 열의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개인의 편안함을 집단의 목표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다시는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폭도를 걸어 나오면서 주먹을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 아픔을 풀어줄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우리는 정말 노동자의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일까? 당은 정말 인민을 위하는 것일까?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2019년 3월 14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3시쯤이었고 우리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높이 5m가 넘는 구조물이었고 6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다. 구조물을 지탱하는 크레인은 15년 전에 설치된 것이었고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당 비서에게 크레인 점검을 요청했지만 작업 일정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크레인을 지탱하던 와이어줄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긴 금속성 비명 같은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고 철골 구조물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쳤고 노동자들에게 피하라고 외쳤지만 내 목소리는 철골이 무너지는 굉음에 묻혀버렸다. 3톤이 넘는 철골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작업장 전체가 흔들렸다. 먼지와 연기가 사방에 퍼졌다. 나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코와 입으로 색가루와 먼지가 들어왔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폐 속까지 뭔가 긁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같았다. 철골 아래에 3명의 노동자가 깔려 있었다. 박동무, 강동무, 그리고 22살의 정동무였다. 우리는 미친 듯이 철골을 들어 올리려 했다. 맨손으로 뜨거운 금속을 붙잡았고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살이 익는 냄새가 났고 피부가 철골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철골은 너무 무거웠고 우리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다. 크레인을 다시 작동시키려 했지만 고장난 기계는 반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렛대를 가져와서 철골을 조금씩 들어 올렸고 30분이 지나서야 3사람을 꺼낼 수 있었다. 박동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가슴이 철골에 눌려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강동무는 의식이 없었고 호흡이 약했다. 정동무는 다리가 부러져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우리는 급히 그들을 공장 의무실로 옮겼다. 폭도를 달리는 동안 내 작업복은 피로 흠뻑 젖었고 피의 비린내와 색가루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강동무를 업은 내 등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의 피라는 것을 알았다. 의무실에는 제대로 된 응급 장비가 없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간단한 응급처치만 했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장에서 시내 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고 구급차는 없었다. 우리는 트럭에 부상자들을 실었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렸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정동무는 비명을 질렀고 강동무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동무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정동무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3명이 죽었다. 내 작업장에서 내가 책임지던 노동자들이 죽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철골이 무너지는 장면이 보였고 귀를 막아도 비명소리가 들렸다. 손바닥에 남은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고 코끝에는 아직도 피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사고 다음날 나는 당 비서실로 불려갔다. 비서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마저 회색빛으로 보였다. 비서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번 사고는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상부에 보고하면 공장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되고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과 인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3명이 죽었는데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비서는 책상을 탁 치며 말했다.
유가족들에게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통보하고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사망 기록은 병사로 처리할 것이라고, 이것은 당에서 내린 결정이며 반장인 나도 따라야 한다고. 나는 그 순간 무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비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개인의 생각이 집단의 결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비서의 입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나왔고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다시 말했다. 이것은 당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의 임무라고 배웠다고, 진실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서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원칙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느냐고, 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고.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반장이었고 작업장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내게 있었다. 크레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나였다. 당 비서에게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그들의 결정을 따른 것도 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비서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 일은 덮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나도 입을 다물라고. 만약 밖에서 이 일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반당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보위부에 넘겨질 수도 있다고. 나는 비서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고 벽에 손을 짚고 걸어야 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의 촉감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내 양심을 따라야 하는가?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동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박 동무는 늘 웃었고 강 동무는 과묵했지만 성실했으며 정 동무는 아직 젊었고 앞날이 창창했다. 그들의 죽음을 그저 묻어버려도 되는 것일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내는 울었고 나를 꼭 껴안았다. 아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그 온기조차 내 안의 차가움을 녹이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사고 후 한 달이 지났다. 공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고 죽은 세 사람의 이름은 그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들의 작업 자리는 새로운 노동자들로 채워졌고 생산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철골이 반복해서 무너졌고 나는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면 백엔닛이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작업장 분위기도 변했다. 노동자들은 나를 피했고 대화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고가 은폐되었다는 것을, 당이 진실을 묻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것에 반대했다는 것도. 당 비서실에서의 대화는 비밀이어야 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 엿들었거나 비서가 의도적으로 흘렸을 것이다. 나는 이제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 4월 초 최 기사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 구석진 곳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위부에서 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나를 반당 분자로 고발했다는 것이었다. 며칠 안에 소환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최 기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진실을 말하려 한 대가였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보위부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7살 딸이 있었다. 딸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다. 떠나자고, 이곳을 벗어나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금기였다.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였고 잡히면 총살이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가? 나는 밤새 생각했다. 새벽 5시쯤 결심이 섰다. 나는 살아야 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딸아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나는 조심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최 기사, 김동무, 30살의 리동무, 29살의 한동무, 그리고 26살의 오동무. 이들은 모두 사고를 목격했고 당의 은폐에 분노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최 기사는 20년 동안 공장에서 착취당했고 김동무는 가족이 정치적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으며 나머지들도 체제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다. 우리는 밤마다 비밀리에 만났다. 최 기사의 집 지하실에서였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계획을 세웠다. 탈출 경로는 두만강이었다. 청진에서 강까지는 100km 정도였고 산길을 통해 이동해야 했다.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었고 거기서 몽골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다. 브로커가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다. 우리는 각자 가진 돈을 모았다. 많지 않았지만 브로커에게 성금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한 동무가 브로커와 접촉했다. 중국과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다. 브로커는 1인당 3,000달러를 요구했다. 우리 6명이면 18,000달러였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브로커는 제안했다. 절반은 성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한국에 도착한 후 갚으라고.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우리는 각자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 옷, 시계, 가전제품. 암시장에서 팔아 돈을 마련했다. 5월 초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우리는 5월 15일 밤에 출발하기로 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고 달빛이 있어야 산길을 걷기 쉬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딸아이를 안았다. 딸아이의 머리카락에서는 비누 냄새가 났고 작은 손이 내 목을 감았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딸아이에게는 아빠가 잠깐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딸아이는 웃으며 빨리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와 딸은 한 달 후에 따로 탈출하기로 했다. 우리 6명이 먼저 길을 찾고 안전한 경로를 확보한 후 그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5월 15일 밤 11시 우리는 청진 외곽의 약속 장소에 모였다. 폐공장 뒤편의 숲이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쳤고 우리 6명의 얼굴은 창백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각자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 안에는 최소한의 옷과 음식 그리고 국경을 넘기 위한 준비물이 들어있었다. 브로커가 지시한 대로 검은색 옷을 입었고 밝은 색깔의 물건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최 기사는 45살의 나이에도 가장 무거운 짐을 메고 있었고 막내인 오동무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끈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우리는 말없이 출발했다. 브로커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 북쪽 산길로 향했다. 도로는 피해야 했다. 검문소가 있었고 보안원들이 순찰을 돌았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낙엽이 쌓여 있어서 발을 헛디디기 쉬웠고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어서 걸음마다 조심해야 했다. 달빛이 있었지만 나무가 빽빽해서 시야는 제한적이었다. 나는 앞장서서 길을 찾았고 나머지는 일렬로 따라왔다. 발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천히 걸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모두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5월이었지만 산속은 쌀쌀했고 땀이 식으면서 몸이 떨렸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코끝이 얼얼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당겼고 어깨에 맨 배낭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휴식을 취했다. 나무 아래 앉아 물을 마셨다. 물통에서 나는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김동무는 숨을 헐떡이며 등을 나무에 기댔고 한 동무는 발목을 주무르고 있었다. 새벽 3시쯤 우리는 첫 번째 마을 근처에 도착했다. 마을을 우회해야 했다. 브로커는 마을을 지나가다 개 짖는 소리에 들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마을에서 500m 떨어진 산비탈을 따라 이동했다. 경사가 심해서 미끄러지기 쉬웠다. 오 동무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굴러떨어질 뻔했지만 리 동무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다. 오 동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그의 떨림이 내게도 전해졌다. 동이 트기 전에 우리는 숲 깊은 곳에 숨어야 했다. 낮에는 이동할 수 없었다. 산직이나 나무꾼을 만날 수 있었고 군인들의 훈련장이 근처에 있었다. 우리는 바위와 나무로 둘러싸인 움푹한 곳을 찾았고 거기 숨었다. 낙엽과 나뭇가지로 몸을 덮고 교대로 망을 봤다. 나는 첫 번째 망을 섰다. 새벽의 숲은 고요했다.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평화로운 소리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소리에 집중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나는 몸을 더욱 낮췄다. 낮 동안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냄새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물도 아껴 마셔야 했다. 갈증이 혀를 말렸고 입술이 갈라졌다. 오후 2시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등은 흠뻑 젖었다. 군인들은 10분쯤 머물다 지나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1시간 동안 더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내렸을 때 우리는 이동을 재개했다. 두 번째 밤이었다. 근육은 더욱 뻣뻣해졌고 물집이 발에 생겼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발을 타고 올라왔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밤새 30km를 이동해야 했다. 국경까지는 아직 60km가 남아있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바위가 많아졌다. 손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구간도 있었다. 바위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손바닥이 베었고 피가 흘렀지만 계속 올라갔다. 새벽 4시쯤 최 기사가 쓰러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이가 많았고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다. 우리는 급히 그를 부축해서 바위 옆에 앉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다. 나는 물을 그의 입에 대주었고 그는 간신히 몇 모금 마셨다. 우리는 20분을 쉬었다. 그 사이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 기사는 일어섰고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김 동무와 리 동무가 그의 양쪽을 부축했고 우리는 다시 숲속으로 숨었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국경 마을에 도착했다.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만강이 보였다. 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100m 정도였고 물살이 빠르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강 양쪽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감시탑이 500m마다 세워져 있었다. 초병들이 망원경으로 강을 감시하고 있었고 서치라이트가 주기적으로 강변을 후었다. 강 건너편은 중국 땅이었다. 그곳에도 철조망이 있었고 중국 공안의 초소가 보였다. 양쪽에서 모두 감시받는 땅이었다. 우리는 숲속에 숨어서 하루 종일 강을 관찰했다. 초병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해야 했다. 서치라이트의 패턴을 외워야 했다. 순찰대가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야 했다. 브로커가 알려준 정보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최 기사는 망원경으로 강변을 세밀하게 살폈고 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기록했다. 초병 교대는 4시간마다 이루어졌다. 자정 4시, 8시, 정오 4시, 8시. 교대 시간에는 10분 정도 혼란이 있었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기회였다. 저녁이 되자 브로커가 나타났다. 그는 중국인이었고 조선말을 유창하게 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오늘 밤 자정에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병 교대 시간을 이용할 것이고 서치라이트가 왼쪽을 비추는 동안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며 강물은 차가우니 빨리 건너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고했다. 만약 누군가 잡히면 나머지는 그를 버리고 계속 가야 한다고, 모두가 함께 죽을 필요는 없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브로커는 방수 가방을 나눠주었다. 옷과 신분증을 그 안에 넣으라고 했다. 강을 건널 때는 옷을 벗고 가야 했다. 젖은 옷은 무거워서 물에 빠질 수 있었고 중국에 도착해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우리는 각자 옷을 방수 가방에 넣었다. 오동무는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고 한 동무가 대신 잠가주었다. 저녁 8시쯤 우리는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옥수수빵과 물이었다. 빵은 딱딱하고 목에 걸렸다. 억지로 삼키면서 이것이 북한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숲에서 강변까지는 300m 정도였고 그 사이에는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어둠이 우리를 감싸주었다. 우리는 기어서 이동했다. 배를 땅에 대고 팔꿈치로 몸을 끌었다. 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흙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다. 무릎과 팔꿈치는 돌과 나뭇가지에 긁혔고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나 소리를 낼 수 없었다. 20분이 걸려 강변 철조망 근처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펜치를 꺼내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다. 철사가 끊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딸각딸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나는 감시탑을 쳐다봤다.
초병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서치라이트는 다른 쪽을 비추고 있었다. 브로커는 계속 철조망을 끊었고 5분 후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다. 그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옷을 벗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는 옷을 벗었다. 5월 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때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방수 가방을 목에 걸고 우리는 강으로 들어갔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물은 점점 깊어졌다.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올랐다. 강바닥은 돌투성이었고 미끄러웠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물살이 몸을 밀었고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향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물속으로 몸을 낮췄다. 코와 입만 물 밖으로 내밀었다. 차가운 물이 키 속으로 들어왔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서치라이트는 천천히 강을 후었다. 빛이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빛이 눈에 반사되면 들킬 수 있었다.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치라이트가 다른 쪽으로 향했고 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고 있었다. 최 기사는 힘겹게 물을 헤쳐 나아가고 있었고 오동무는 공포로 얼굴이 굳어 있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왔고 물보라가 일었다. 나는 소리쳤다. 빨리 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우리는 미친 듯이 헤엄쳤다. 물을 삼키고 숨이 막히고 팔다리가 물에 걸려 무거웠지만 계속 나아갔다. 총소리는 계속되었고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맞은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볼 수 없었다. 계속 앞으로 중국 쪽으로. 물속에서 총소리는 둔탁하게 들렸다. 공기 중에서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공포를 실어 날랐다. 나는 팔을 저었고 다리를 차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강물을 삼켰고 그 차가운 물이 배 속으로 들어가 경련을 일으켰다. 눈을 뜨니 물이 눈을 찔렀고 시야가 흐릿했다. 그러나 앞에 보이는 강둑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중국 땅이 저기 있었다. 30m, 20m, 10m. 발이 강바닥에 닿았다. 나는 피틀거리며 일어섰고 물에서 나왔다. 온몸이 떨렸다. 이가 부딪혔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뒤를 돌아보니 김동무와 리동무가 나와 있었고 한동무가 막 강둑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 기사와 오동무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강물을 응시했다. 서치라이트가 강 중간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최 기사가 오동무를 부축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동무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총에 맞은 것이었다. 최 기사는 오동무를 끌고 강을 건너려 했다. 그러나 둘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고 최 기사의 체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나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다시 몸을 감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헤엄쳐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오동무의 다른 쪽 팔을 잡았다. 최 기사와 나는 함께 그를 끌었다. 오동무는 의식이 흐릿했고 중얼거렸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피가 물에 퍼졌고 그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총소리가 다시 울렸다. 총알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고 물보라가 일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계속 헤엄쳤다. 팔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물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우리 모두 죽었다. 10m가 남았을 때 중국 쪽에서 브로커가 손전등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냈다. 5분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다. 강둑에 올라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구토를 했다. 강물과 위액이 섞여 나왔고 입안은 쓰디쓴 맛이 가득했다. 옆에서 최 기사도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다. 오동무는 강둑에 누워 있었고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브로커가 달려와서 오동무의 상처를 확인했다. 그는 빠르게 옷을 찢어 지혈을 했고 우리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총소리를 들은 중국 공안이 곧 올 것이라고. 우리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 어려웠다. 젖은 몸에 옷이 달라붙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동무는 일어설 수 없었다. 리동무와 한동무가 그를 부축했고 우리는 강변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중국 공안의 차량이 강변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채촉했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우리는 폐가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은신처였다. 낡은 농가였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를 숨기기에는 충분했다. 브로커는 랜턴을 켰고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오동물을 바닥에 눕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았다. 브로커는 응급처치 도구를 꺼냈고 상처를 소독했다. 오동무는 코통에 신음했고 이를 악물었다. 총알은 어깨를 관통했고 뼈는 다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심장을 맞았을 것이다. 브로커는 상처를 꿰맸다. 마취제가 없어서 오동무는 의식이 있는 채로 바늘이 살을 뚫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는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다고 곧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고.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들어간 것일까? 봉합이 끝나고 브로커는 항생제를 주사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틀 동안 여기 숨어 있어야 한다고. 중국 공안이 국경 지역을 수색할 것이라고. 그들이 떠난 후에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폐가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다. 차가운 바닥의 촉감이 등에 느껴졌고 먼지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총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북한 땅을 떠났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내 가족이 있는 땅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폐가에서의 이틀은 고문 같았다. 우리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밖에서는 차량 소리가 들렸고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다. 탈북자를 찾고 있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동무는 열이 났고 신음을 참지 못했다. 우리는 그의 입을 막아야 했고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브로커는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왔다. 빵과 물 그리고 간단한 반찬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감사했다.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빵을 씹으면서 나는 북한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떠올렸다. 옥수수빵은 여기 빵보다 딱딱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 땅에서 먹은 것이었다. 이제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는 불법 체류자였다. 빵을 삼키면서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셋째 날 저녁 브로커가 왔다. 그는 공안의 수색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각자 배낭 하나뿐이었다. 오동무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리 동무가 그를 부축했고 우리는 폐가를 떠났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안개가 자욱했다. 시야가 제한적이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숨겨주기도 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으로 안내했다. 화물 트럭이었고 뒤에는 농산물 상자들이 실려 있었다. 브로커는 상자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거기 숨으라고 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다. 숨쉬기도 힘들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상자들 사이에서 양파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트럭이 출발했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트럭이 요철을 지날 때마다 몸이 상자에 부딪혔고 오동무는 신음을 참았다. 3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다. 검문소였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트럭 뒤를 확인하고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들이 들을 것 같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공안이 상자를 두드렸다. 그 소리가 귓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몇 개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다. 우리 바로 옆에 상자였다. 한 겹만 더 열면 우리가 보일 것이었다. 브로커가 공안과 대화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브로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몇 분 후 공안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브로커가 뇌물을 준 것 같았다. 트럭 뒤가 닫혔고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폐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옆에서 최 기사도 안도의 숨을 쉬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또 한 번. 새벽 5시쯤 트럭은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중국 조선족의 집이었다.
집주인은 4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우리를 보자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우리에게 방을 내주었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다. 오랜만에 맡는 한국 음식 냄새였다. 국물의 김이 얼굴에 닿았고 김치의 매운 향이 코를 자극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고 첫 술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몸 전체에 온기가 퍼졌다.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나도 몰랐다. 집주인은 우리에게 말했다. 이틀만 여기 있으라고, 그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중국에서 오래 머물면 위험하다고, 가능한 빨리 몽골로 가야 한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브로커가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야 했다. 3000km가 넘는 거리였다. 기차와 버스를 이용할 것이고 때로는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몽골 국경까지 가는데 2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2주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매 순간 잡힐 위험에 노출될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폐가 바닥보다는 편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내와 딸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 보이부가 그들을 찾아갔을까?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다. 제발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틀 후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중국인처럼 보이는 옷을 주었다. 낡은 작업복과 모자였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서로를 확인했다. 낯선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생존을 위한 위장이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경고했다. 절대 한국말을 하지 말라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공안을 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라고. 긴장하면 들킨다고.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심장은 요동쳤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알아볼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한 것 같았다. 손에 땀이 나고 다리가 떨렸다.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숨을 고르고 걸음을 자연스럽게 하고 표정을 평온하게 유지했다. 그러나 내면은 공포로 가득했다. 버스에 올랐다. 사람들로 붐볐다. 중국인들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중국어를 조금 알았지만 빠르게 이어지는 대화를 따라가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뒷자리에 앉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버스가 출발했고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논밭, 마을, 산.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이었다. 건물들은 더 현대적이었고 도로는 더 넓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다. 색깔이 더 다양했고 스타일이 자유로웠다. 3시간 후 우리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기차역이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기차표를 주었고 플랫폼으로 안내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들, 출장객들, 여행자들.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였다. 우리는 그 속에 섞여 들어갔다. 기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탑승했다. 좌석은 좁았고 딱딱했다. 그러나 불평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기차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공안이 객차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다.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우리에게는 가짜 신분증이 있었다. 브로커가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공안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신분증을 보는 척하며 내용을 확인했다. 이름은 왕철이었고 나이는 32살, 직업은 공장 노동자였다. 나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공안이 내 앞에 섰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신분증을 건넸다. 그의 손이 신분증을 받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신분증을 들여다봤다. 내 얼굴과 사진을 비교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고 가슴은 답답했다. 공안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시선을 약간 아래로 내렸다.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나는 신분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숨을 크게 쉬었다. 공기가 폐로 들어가며 가슴이 부풀었다. 우리는 또 한 번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옆자리의 최 기사도 신분증 검사를 통과했고 뒤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오 동무만 긴장한 얼굴로 땀을 흘렸지만 공안은 의심하지 않았다. 기차는 이틀 동안 달렸다. 우리는 좌석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화장실을 갈 때만 자리를 떴고 그 외에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음식은 브로커가 준비한 빵과 과일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버틸 수 있었다. 기차 안은 답답했고 사람들의 체취가 섞여 공기가 탁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지만 시끄러운 기차 소리도 함께 들어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끝은 있는 것일까? 기차가 서쪽으로 달릴수록 풍경이 변했다. 녹색 논밭은 점점 사라지고 메마른 땅이 펼쳐졌다. 산도 낮아졌고 하늘은 더 넓어 보였다. 어느 순간 나는 북한이 정말 멀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앞으로만 갈 수 있었다. 그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기차는 중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멈췄다. 우리는 내렸고 플랫폼에서 브로커를 기다렸다. 공기는 건조했고 바람에 모래가 섞여 있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입안으로 모래가 들어왔다. 씹히는 모래에 거친 느낌이 이 사이에서 느껴졌다. 주변을 둘러보니 건물들은 낮고 오래되었으며 거리는 한산했다. 북한의 지방 도시와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뭔가 다른 공기가 흘렀다. 여기는 변두리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다. 브로커가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었다. 첫 번째 브로커는 국경 지역까지만 담당했고 이 사람은 중국 서부에서 몽골까지 우리를 안내할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작고 마른 남자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다. 나이는 50대로 보였다. 그는 우리를 보자 빠르게 손짓했고 우리를 골목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골목은 좁았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파리가 윙윙거렸다. 우리는 허름한 여관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방 하나를 빌렸고 우리 6명이 그 좁은 방에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투성이었다. 침대는 2개뿐이었고 나머지는 바닥에서 자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다. 지붕이 있고 숨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말했다. 사흘 동안 여기 있을 것이라고, 몽골 국경으로 가는 차량을 준비 중이라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사흘은 길었다. 우리는 방 안에 갇혀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창문 밖을 바라보거나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거나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음식은 브로커가 하루에 2번 가져왔다. 만두와 국수였다. 맛은 별로였지만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국수를 먹으면서 나는 북한에서 먹던 음식을 떠올렸다. 옥수수밥, 김치, 된장국. 단순했지만 익숙한 맛이었다. 이제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동무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열은 내렸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통증이 있었고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리 동무가 매일 붕대를 갈아주었고 상처를 소독했다. 오동무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6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셋째 날 밤 브로커가 왔다. 그는 우리에게 출발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차량이 준비되었고 자정에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몽골 국경까지는 800km였고 이틀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물 그리고 약간의 음식. 모든 것을 배낭에 넣고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다. 우리는 조용히 여관을 빠져나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뒷골목에 낡은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화물 트럭이었고 뒤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짐 사이로 들어가라고 했다. 또다시 좁은 공간이었다. 우리는 몸을 웅크렸고 브로커가 짐으로 우리를 덮었다. 천과 상자로 완전히 가려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고 우리는 계속 흔들렸다. 몸이 짐에 부딪혔고 뼈가 아팠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소리를 내면 들킬 수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트럭이 멈췄다.
검문소였다.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트럭을 수색하고 있었다. 짐을 들추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들렸다. 땀이 온몸에서 흘러나왔고 옷이 땀에 흠뻑 젖었다. 공안이 우리 위에 천을 만졌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안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브로커가 무언가 말했고 공안이 웃었다. 또 뇌물이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이 되어 트럭이 멈췄다. 브로커가 짐을 치웠고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몸은 뻣뻣했고 다리는 저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황량한 벌판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다. 하늘은 넓었고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모래가 얼굴을 때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중국 서부의 어딘가였다.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걸으라고 했다. 트럭은 더 이상 갈 수 없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했다. 몽골 국경까지 30km라고 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태양이 떠올랐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갔다. 땀이 흘렀고 입술이 말랐다. 물을 조금씩 마셨지만 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발밑에 모래가 발을 잡아당겼고 걸음이 무거웠다. 오동무는 힘들어했고 최 기사도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걸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국경 근처에 도착했다. 하루 종일 걸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다. 신발 안에서 물집이 터졌고 피가 흘렀다. 걸음마다 통증이 발을 타고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국경은 눈앞에 있었다. 철조망이 보였고 중국 측 감시탑이 멀리 서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낮은 언덕 뒤에 숨겼다. 해가 완전히 치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언덕에 앉아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멀리서 감시탑의 서치라이트가 철조망을 후었다. 규칙적인 패턴이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한 번 후는데 30초가 걸렸다. 브로커는 그 패턴을 설명했다. 서치라이트가 왼쪽 끝에 있을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고, 30초 안에 철조망을 넘어야 한다고, 늦으면 들킨다고. 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쟀다. 3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6명이 모두 넘어가야 했다. 브로커는 펜치와 장갑을 꺼냈다. 철조망을 끊기 위한 도구였다. 그는 나에게 펜치를 주었고 내가 앞장서서 철조망을 끊으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지만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반장이었고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했다. 해가 완전히 치고 어둠이 내렸다. 달은 없었고 별빛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다. 이제 갈 시간이었다. 우리는 언덕에서 내려와 철조망으로 다가갔다. 몸을 낮췄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서치라이트가 오른쪽 끝에 있었다.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나는 철조망 앞에 무릎을 꿇고 펜치를 철사에 댔다. 딱딱한 철사였고 끊기가 쉽지 않았다. 힘을 주어 펜치를 쥐었다. 손바닥이 아팠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철사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딸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나는 멈췄다. 서치라이트를 확인했다. 아직 왼쪽에 있었다. 계속했다. 하나, 둘, 셋. 철사를 끊었고 구멍이 점점 커졌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눈에 들어가 따가웠다. 손등으로 땀을 닦았고 계속 작업했다. 시간이 흘렀다. 10초, 20초. 서치라이트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구멍은 아직 작았다.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다. 나는 더 빠르게 철사를 끊었다.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철사를 끊었다. 구멍이 완성되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동무가 먼저 구멍을 통과했다. 몸을 웅크리고 재빨리 빠져나갔다. 리 동무가 그 다음이었다. 한 동무, 오동무. 오동무는 상처 때문에 움직임이 느렸다. 한 동무가 그를 밀어주었고 그는 간신히 빠져나갔다. 최 기사가 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몸이 철조망에 걸렸다. 옷이 철사에 걸린 것이었다. 그는 몸부림쳤고 철조망이 흔들렸다. 소리가 났다. 나는 급히 다가가 그의 옷을 풀어주었다. 철사가 내 손을 긁었고 피가 흘렀다. 손바닥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고 피의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최 기사가 빠져나갔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고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몸을 비틀며 빠져나갔다. 그 순간 서치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향했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치라이트가 철조망을 후었다. 빛이 우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흙의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고 입안으로 흙이 들어왔다. 10초, 20초. 서치라이트가 지나갔다. 우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브로커가 손짓했다. 일어나서 뛰라고. 우리는 일어났고 어둠 속으로 뛰었다. 다리가 풀렸지만 계속 뛰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100m, 200m.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경보음이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총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뛰었다. 앞에 언덕이 보였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언덕을 넘으면 중국 공안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언덕을 오르는 것은 고문이었다. 경사가 가팔랐고 발이 미끄러졌다. 손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갔다. 손톱이 부러졌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그러나 계속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는 뒤를 돌아봤다. 중국 공안의 차량이 철조망 근처에 도착하고 있었다. 서치라이트가 사방을 후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언덕 너머에 있었다.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또 한 번. 브로커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몽골 땅에 있다고. 중국 공안은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나는 땅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다리가 떨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옆에서 최 기사도 쓰러졌고 오동무는 울고 있었다. 우리는 해냈다. 중국을 벗어났다. 이제 한 걸음 더 자유에 가까워진 것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북한에서 본 하늘과는 달랐다. 더 맑았고 더 넓었다. 그 별빛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몽골 사막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자갈, 그리고 타오르는 태양. 낮 기온은 40도를 넘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다. 극단적인 기온 차이가 몸을 괴롭혔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말했다. 울란바토르까지 200km라고. 차량이 없어서 걸어야 한다고.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다. 일주일을 이 지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새벽에 출발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시원했고 그때 최대한 거리를 벌어야 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는 일렬로 따라갔다. 모래는 발목까지 빠졌고 걸음마다 힘이 들었다.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고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물은 제한되어 있었다. 각자 2리터씩만 가지고 있었고 아껴 마셔야 했다. 입술이 갈라졌고 혀가 말라붙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게 타들어갔지만 그 고통마저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해가 떠올랐고 사막은 화덕이 되었다. 모래가 열기를 뿜어냈고 공기는 흔들렸다. 신기루가 보였다. 멀리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졌다. 오동무가 신기루를 향해 뛰어가려 했고 우리는 그를 붙잡아야 했다.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물이 보인다고. 호수가 있다고. 열사병이었다. 우리는 그를 그늘진 바위 아래 눕히고 젖은 천으로 이마를 식혔다. 물을 조금씩 먹였고 1시간쯤 지나자 그는 정신을 차렸다. 정오가 되자 우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태양이 정수리를 내리쬐었고 피부가 타들어갔다. 우리는 바위 그늘에 숨어 해가 기울 때까지 기다렸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으며 폐를 태우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면 체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귓가에서 파리가 윙윙거렸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손등으로 땀을 닦았지만 금방 다시 차올랐다. 오후 4시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태양이 조금 기울었고 열기가 약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뜨거웠다. 발바닥이 화끈거렸고 신발 안이 뜨거운 불판처럼 느껴졌다. 한 동무의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갔다. 오래된 신발이었고 열기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천으로 발을 감싸고 계속 걸었다. 발에서 피가 났고 모래가 상처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신음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 해가 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낮의 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추위가 몰려왔다. 우리는 옷을 껴입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고 몸이 떨렸다. 브로커는 불을 피우려 했지만 나무가 없었다. 마른 풀과 관목을 모아 불을 피웠다. 작은 불이었지만 그 온기가 고마웠다. 우리는 불 주위에 둘러앉았고 손을 불에 쬐었다. 불빛이 얼굴을 비췄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그 소리가 방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저녁 식사는 마른 빵과 물이었다. 빵은 돌처럼 딱딱했고 물에 적셔서 먹어야 했다. 씹으면서 턱이 아팠지만 배고픔이 더 컸다. 빵을 다 먹고 나자 배는 여전히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더 이상 음식이 없었다. 우리는 물로 허기를 달랬다. 물을 마시면서 나는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떠올렸다. 따뜻한 밥, 김치찌개, 된장국. 그 맛이 입안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군침이 돌았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모래 위에 누웠다. 담요 한 장씩을 덮었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다. 모래의 차가운 촉감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고 별들이 반짝였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이었다. 공장 굴뚝에 매연이 없었고 도시에 불빛이 없었다. 순수한 어둠 속에서 별은 더욱 밝게 빛났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저 별 아래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사흘째 되는 날 최 기사가 쓰러졌다. 탈진이었다. 그는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었고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나이가 많았고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를 부축했고 번갈아가며 그를 지탱했다. 그의 무게가 어깨에 실렸고 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러나 버릴 수 없었다. 함께 왔으니 함께 가야 했다. 김동무와 내가 그의 양쪽을 부축했고 느린 속도로 걸었다. 하루에 10km도 가지 못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우리 모두 죽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최 기사는 일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그를 깨우려 했지만 그는 반응이 없었다.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얕았다. 탈수와 탈진이 극심했다. 물을 입에 부었지만 그는 삼키지 못했다. 물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턱을 적셨다. 나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지 못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말했다. 그를 두고 가야 한다고. 그를 데리고 가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나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 동료를 버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함께 북한을 떠났고 함께 강을 건넜으며 함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를 버리라는 것인가? 나는 거부했다. 우리는 그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동무는 눈물을 흘렸고 김동무는 주먹을 쥐었다. 우리는 최 기사를 들것에 올렸다. 담요와 막대기로 만든 간이 들것이었다. 리 동무와 한 동무가 앞을 들었고 김동무와 내가 뒤를 들었다. 우리는 그를 들고 걸었다.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팔이 떨렸다. 10분마다 교대했지만 쉽지 않았다. 우리 모두 지쳐 있었고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래가 발을 잡아당겼고 걸음이 느렸다. 하루 종일 걸었지만 5km도 가지 못했다. 해가 지고 우리는 멈췄다. 최 기사를 모래 위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이마는 뜨거웠고 열이 심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밤이 되자 그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다. 나는 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울란바토르에 도착한다고. 거기서 병원에 갈 수 있다고.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뜨지도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 따뜻함이 그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전달되기를 바랐다. 자정쯤 그의 호흡이 멎었다.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맥박을 확인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최 기사는 죽었다.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고 우리를 가르쳤으며 함께 탈출한 동료가 죽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에서 오동무가 흐느꼈고 김동무는 고개를 떨구었다. 리 동무와 한 동무는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우리는 모두 슬픔에 잠겼다. 새벽이 되자 우리는 그를 묻어야 했다. 사막 한가운데였고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 수 없었다. 우리는 모래를 파고 그를 그 안에 눕혔다.
담요로 그의 몸을 감쌌고 모래로 덮었다. 손으로 모래를 퍼올렸고 손바닥이 까졌다. 모래가 상처에 들어가 따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무덤 위에 돌을 쌓았다. 작은 돌무덤이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묵념했다. 종교가 없었지만 그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었다. 최 기사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했고 친절했으며 우리를 아꼈다. 그는 자유를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다. 우리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묵념을 마치고 우리는 일어섰다. 떠나야 했다. 여기 머물 수 없었다. 최 기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서 한국에 도착해야 했다. 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었다. 나는 무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작은 돌무덤이 모래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모래가 날렸다. 언젠가 그 무덤도 사라질 것이었다. 아무도 여기 누가 묻혀 있는지 모를 것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 슬펐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웠다. 우리는 단명이 되었다. 6명에서 5명으로. 최 기사의 빈자리가 컸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의 웃음이 사라졌다.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발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렸다. 해가 떠올랐고 다시 뜨거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땀이 흘렀고 목이 말랐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걸었다. 최 기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틀 후 우리는 드디어 도로를 발견했다. 포장도로였고 차량이 지나갔다. 문명이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였다. 우리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몽골 경찰에게 발견되면 안 되었다. 우리는 불법 입국자였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도로에서 떨어진 곳을 걷게 했다. 시야에서 벗어나되 도로를 따라가야 했다. 도로는 울란바토르로 이어져 있었다. 저녁이 되자 멀리 불빛이 보였다. 도시였다. 울란바토르였다. 우리는 그 불빛을 보고 감격했다. 일주일 동안 사막을 횡단했고 동료 한 명을 잃었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도시에 도착한 것이었다. 오 동무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다. 감사의 표시였다. 김 동무는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리 동무와 한 동무는 서로를 껴안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밤이 되어 우리는 도시 외곽으로 들어갔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집으로 안내했다. 몽골인의 집이었고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이었다. 집 주인은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의 모습이 처참했기 때문이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으며 얼굴은 햇볕에 타서 검게 변했고 머리카락은 뒤엉켜 있었다. 피부는 갈라지고 벗겨졌으며 입술은 피딱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집 주인은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샤워를 할 수 있었다. 일주일 만이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씻겨 내려갔다. 물이 검게 변했고 배수구로 사라졌다. 비누로 몸을 문질렀고 때가 떨어져 나갔다. 피부가 따갑게 아팠지만 개운했다. 샴푸로 머리를 감았고 뒤엉킨 머리카락이 풀렸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턱수염. 나는 이렇게 변했구나.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집주인이 준 옷이었다. 조금 컸지만 깨끗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식사를 했다.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고기, 밥, 채소. 뜨거운 국물.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너무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식사였다. 천천히 씹었고 음식의 맛을 음미했다. 고기의 육즙이 입안에서 퍼졌고 밥의 부드러운 식감이 혀에 닿았다. 국물은 뜨겁고 짭짤했으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다. 배가 불렀지만 계속 먹었다. 언제 다시 이런 음식을 먹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몸에 힘이 돌았다. 일주일 동안 빠져나간 에너지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이틀 후에 한국 대사관으로 갈 것이라고,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절차를 밟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한국. 자유의 땅.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곳.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를 받아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운 침대였다. 일주일 동안 모래 위에서 잤기 때문에 침대가 천국처럼 느껴졌다. 이불을 덮으니 따뜻했다. 몸이 이완되었고 피로가 몰려왔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공장 사고 탈출 결심, 두만강 횡단, 중국 도주, 몽골 사막, 최 기사의 죽음.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정말 내가 겪은 일인가? 나는 정말 여기 있는 것인가? 눈을 뜨고 주변을 확인했다. 현실이었다. 나는 울란바토르에 있었다. 한국에 가는 길 위에 있었다. 잠이 들기 전 나는 최 기사를 생각했다. 그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사막 한가운데 묻혔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억할 것이다.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한국에 가서 잘 살 것이다. 내 가족을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것이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이 최 기사에게 그리고 죽은 동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나는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틀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브로커가 택시를 불렀고 우리는 뒷자리에 탔다.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북한과 달랐다. 차량이 많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었으며 상점에는 물건이 가득했다. 광고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색깔이 화려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다. 이것이 자유로운 세상의 모습이구나. 택시 안에서는 라디오가 흘러나왔고 몽골어 노래가 들렸다. 멜로디가 경쾌했고 리듬이 발랄했다. 북한에서 듣던 혁명 가요와는 완전히 달랐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것이 우리가 가게 될 나라의 국기였다. 빨강과 파랑 그리고 검은색이 어우러진 그 깃발이 아름답게 보였다. 우리는 대사관 입구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방이 나왔다.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땀이 식었다. 내부는 깨끗했고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로 갔다. 직원은 우리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친절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고 망명을 신청하고 싶다고.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다. 의자는 푹신했고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울의 야경, 제주도의 바다, 설악산의 단풍.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저곳이 우리가 가게 될 곳이구나. 10분 후 영사가 나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다. 회의실 같은 곳이었고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우리는 앉았고 영사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우리에게 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공장 사고 은폐 명령, 탈출 결심, 두만강 횡단, 중국 도주, 몽골 사막, 최 기사의 죽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목소리가 떨렸고 중간중간 말이 막혔다. 그러나 계속 이야기했다. 영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중간에 질문을 했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우리의 신원, 공장 이름, 사고 날짜, 동행자 정보. 모든 것을 기록했다. 1시간이 지났고 면담이 끝났다. 영사는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망명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1달에서 2달 정도라고. 그동안 대사관에서 숙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눈물이 났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이었다. 우리는 대사관 내부의 보호시설로 안내되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편안했다. 침대가 5개 있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대사관 정원이 보였다.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었고 평화로웠다. 우리는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각자 배낭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 우리의 전부가 들어있었다. 낡은 옷, 신분증, 그리고 사진 몇 장. 나는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내와 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은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녁 식사는 대사관 식당에서 제공되었다. 한국 음식이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밥, 반찬. 진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다. 북한에서 먹던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김치는 더 맵고 시원했으며 불고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밥은 흰 쌀밥이었고 윤기가 흘렀다. 한 입 먹자 눈물이 났다. 이것이 나만의 맛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도착할 곳의 음식이구나. 옆에서 오동무도 울고 있었다. 김 동무는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고 리 동무와 한 동무는 말없이 식사에 집중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식사 후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믿기지 않았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청진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북한의 체제 안에서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에 있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앞으로 한두 달만 기다리면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다. 꿈만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다. 최 기사가 떠올랐다. 그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사막에 묻혔다. 공장에서 죽은 새 동료도 생각났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었고 진실은 묻혔다. 북한에 남은 내 가족도 걱정되었다. 보위부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을까? 연좌제로 처벌받고 있을까?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사관에서의 한 달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안전했지만 갇혀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대사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아직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과 식당, 그리고 작은 정원이 우리 활동 범위의 전부였다. 하루는 천천히 흘렀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정원을 걷거나 방에서 쉬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봤다. 한국 드라마와 뉴스였다. 한국어가 신기하게 들렸다. 북한 말과 비슷하지만 억양이 달랐고 단어도 달랐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다. 나만 표준어였다. 발음 연습을 했고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 화장실을 변소라고 하지 않고 화장실이라고 했다. 동무라고 하지 않고 친구나 씨라고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평생 쓰던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혀가 꼬였고 실수를 반복했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졌다. 한국에 가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 사투리를 쓰면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들었다. 영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만났다.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추가 질문을 했다. 우리의 신원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국 정보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려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매일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가족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 괜찮을까? 오동무의 어깨 상처는 많이 나아졌다. 대사관 의사가 치료해 주었고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았다. 그는 가끔 어깨를 만지며 그날을 떠올렸다. 두만강을 건널 때 총에 맞았던 그 순간. 그는 운이 좋았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죽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운이 좋았다. 여기까지 살아서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김동무는 말이 없었다. 항상 조용했지만 요즘은 더욱 침묵했다. 방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괜찮냐고. 그는 한참 후에 대답했다. 최 기사 생각이 난다고. 우리만 살아남은 것이 미안하다고.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최 기사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리 동무와 한 동무는 서로 자주 이야기했다. 나이가 비슷했고 성격도 잘 맞았다. 그들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웠다.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기회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들었다. 탈북민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고 했다.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 친구들이 꿈을 꾸는 것은 아름다웠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대사관에서 공책과 펜을 주었고 나는 그것으로 기록을 남겼다. 공장 사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남기고 싶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실을 숨기는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펜을 움직이며 나는 최 기사를 떠올렸다.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주름진 얼굴, 친절한 눈빛, 거친 손. 나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는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가족이 너무 그리웠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브로커는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 달 후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 8월 중순 영사가 우리를 불렀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고 한국행이 승인되었다고. 다음 주에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인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가? 영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오 동무는 울었고 김 동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리 동무와 한 동무는 웃었다. 나도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우리는 해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행기는 생각보다 컸다. 긴 금속 몸체와 날개 그리고 거대한 엔진. 이것이 하늘을 나는 기계구나.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폭도와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승무원이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매는 방법을 배웠고 등받이에 기댔다. 의자는 푹신했고 편안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를 천천히 달렸고 점점 속도가 빨라졌다.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고 의자에 꽉 눌렸다. 갑자기 몸이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것이었다. 창밖을 보니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건물이 작아졌고 차량이 개미처럼 보였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시야가 하얘졌다. 몇 분 후 구름 위로 올라왔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은 솜처럼 하얗고 부드러웠다. 아름다웠다.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니. 옆자리에 앉은 오동무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고 무서웠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비행기가 흔들렸고 오동무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류가 불안정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나도 조금 불안했지만 참았다.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있다. 몇 시간만 견디면 된다. 그 생각이 나를 진정시켰다. 승무원이 음식을 가져왔다. 기내식이라고 했다. 트레이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이 담겨 있었다. 밥, 고기, 샐러드, 빵, 과일 그리고 음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었다. 나는 천천히 먹었다. 고기는 부드러웠고 밥은 따뜻했다. 샐러드는 신선했고 과일은 달콤했다. 입안에서 다양한 맛이 섞였다. 음료는 오렌지 주스였고 새콤달콤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청량감이 느껴졌다. 이것이 자유의 맛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먹었다. 식사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였다. 산과 강 그리고 도시. 어디쯤 오고 있는 것일까? 중국 상공일까 아니면 이미 한국 근처일까? 시간이 흘렀다. 2시간, 3시간. 점점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도착한다. 곧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 생각에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과연 나는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나는 벨트를 확인했고 등받이를 세웠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귀가 먹먹해졌고 침을 삼켰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밤이었고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저것이 한국이구나. 내가 새로 살게 될 나라구나.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큰 소리가 났고 몸이 앞으로 쏠렸다. 속도가 줄어들었고 비행기가 멈췄다. 승무원이 문을 열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행기 밖으로 나왔다. 폭도를 걸어 입국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여행객들, 공항 직원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았다. 정부 관계자가 우리를 안내했고 별도의 방으로 갔다. 간단한 신원 확인을 했고 서류를 작성했다. 1시간 후 우리는 공항을 나올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자 한국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습했고 따뜻했다. 여름밤이었다. 우리는 정부에서 제공한 차량에 탔다.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라고 했다. 거기서 3달 동안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건물들은 높았고 화려했다. 광고판이 곳곳에 있었고 색깔이 눈부셨다. 차량이 많았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다. 이것이 한국이구나. 이것이 자본주의구나.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가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풍요로웠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하나원이었다.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다. 우리는 내렸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밝았고 따뜻했다.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직원은 우리에게 방을 배정해 주었고 짐을 풀라고 했다. 나는 방에 들어갔다.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보였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다. 자유의 땅에 있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해냈다. 우리는 해냈다. 하나원에서의 3달은 집중적인 학습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8시에 수업이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의 법률, 경제, 문화, 언어. 모든 것이 새로웠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다. 그 차이는 상상보다 컸다. 언어부터 달랐다. 같은 단어도 의미가 달랐다. 동무는 친구, 인민반은 통반, 학습은 공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발음도 교정해야 했다. 억양을 부드럽게 하고 사투리를 줄여야 했다. 경제 수업은 충격적이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낯설었다. 개인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자유롭게 소비한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 투자. 모든 단어가 새로웠다. 강사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나는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배워야 했다. 한국에서 살려면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했다. 취업 준비 수업도 있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업 선택. 나는 공장에서 용접 일을 했지만 한국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다.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배웠다. 클릭하는 법, 키보드 사용법, 인터넷 검색.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타이핑이 너무 느렸고 실수를 반복했다. 그러나 연습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인터넷은 놀라웠다. 모든 정보가 거기 있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결과가 나왔다. 뉴스, 사진, 동영상.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다. 나는 북한을 검색해봤다.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나왔다. 인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탈북민 증언. 내가 살던 곳의 진실이 거기 있었다. 문화 적응 수업에서는 한국의 예절과 관습을 배웠다. 지하철 타는 법,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다. 실습도 했다. 서울로 외출해서 직접 지하철을 타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마트에서 장을 봤다. 처음 서울거리에 나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건물이 너무 높았으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멍하니 서서 주변을 바라봤다. 이것이 진짜 세상이구나. 심리 상담도 받았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사는 친절했고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나는 공장 사고, 두만강 횡단, 최 기사의 죽음에 대해 말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다. 감정이 터져나왔다. 상담사는 휴지를 건네주었고 내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악몽도 줄어들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10년 동안 숨어 살다 온 사람. 모두가 힘든 여정을 겪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공감했다. 외롭지 않았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운동을 했다. 작은 체육관이 있었고 농구와 탁구를 칠 수 있었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풀렸다. 12월 초 수료식이 있었다. 석 달간의 교육이 끝난 것이었다. 우리는 정장을 입고 강당에 모였다. 하나원 원장이 축하 연설을 했고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나는 수료증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나는 해냈다.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었다. 이제 사회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급했다. 얼마간의 돈이었고 그것으로 집을 구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탈북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수료 후 나는 안산으로 갔다. 공단이 있는 도시였고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고 들었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좁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가진 내 집이었다. 침대, 책상, 냉장고, 텔레비전. 간단한 가구들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 풍경이 보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차량이 지나갔다. 가게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것이 내 삶이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가슴이 벅찼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지금은 2026년 1월이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넘었다. 내 나이는 39이 되었다. 나는 안산의 한 제조 공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북한에서 그토록 원했던 역할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작업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내가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 매일 아침 공장에 도착하면 안전 장비를 점검하고 작업 환경을 확인하며 노동자들과 이야기한다. 그들의 안전이 내 책임이다. 처음 취업했을 때는 쉽지 않았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사투리 때문에 놀림도 받았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았다. 용접 기술이 도움이 되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이 쓸모가 있었다. 승진도 했고 이제는 관리자가 되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신기하다. 내가 번 돈을 내 통장에 저축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나는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다.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브로커를 통해 아내와 딸을 탈출시켰다. 1년 넘게 준비했고 많은 돈을 들였다. 그들은 같은 경로로 왔다. 두만강, 중국, 몽골.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1년 반 만에 재회였다. 딸은 많이 자라 있었고 아내는 야위어 있었다. 우리는 공항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것이 중요했다. 아내와 딸도 하나원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다. 남한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도 생겼고 학교 생활에 적응했다. 성적도 좋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한다. 나는 딸을 응원한다.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꿈을 여기서 이루길 바란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함께 탈출했던 동료들과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낸다. 오동무는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어깨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건강하다. 김동무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리 동무와 한 동무는 대학에 갔다. 리 동무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고 한 동무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들은 전고 꿈이 있다. 나는 그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 우리 일행 중 5명은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최 기사를 잊은 적은 없다. 매년 그가 죽은 날 나는 작은 추도식을 연다. 집에서 그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묵념한다. 그가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하고 술 한 잔을 따른다.
그에게 말한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고, 언젠가 당신의 무덤을 찾아가겠다고. 몽골 사막 어딘가에 있는 그 작은 돌무덤을. 아직 가지 못했지만 언젠가 갈 것이다. 그것이 내 약속이다. 나는 가끔 북한 인권단체에서 증언을 한다.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 공장 사고와 은폐, 탈출 과정, 자유를 향한 여정.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계속 말한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 북한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이라 믿는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그날이 오면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청진의 거리를 걷고 바다를 보고 내가 살던 집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한국에서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으며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이다. 나는 오늘도 공장에 간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내가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여기서 한다. 죽은 새 동료를 생각하며 최 기사를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아무도 다치지 않는 작업장, 모두가 안전한 환경. 그것이 내 목표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딸이 학교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평범한 저녁을 보낸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안다. 나는 매일 감사하며 산다. 살아있다는 것에, 자유롭다는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북한 공장 반장에서 한국 안전관리자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다.